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청담 쪽으로 수서나들목 부근에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일부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반대쪽 흐름은 수월하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 이후로 성수분기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반대쪽 월계일교에서 수락지하차도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안양 쪽으로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금천교에서 광명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고 이후로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양재대로는 서남교차로에서 염곡교차로까지 밀리고요. 반대쪽도 구룡사 앞에서 염곡교차로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과천대로 남대령역에서 사당역, 이어서 동작대로가 경문고등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도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 때문에 신촌로가 창천 삼거리에서 굴레방다리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또 올랐죠? 네,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7일 뉴욕 증시는 2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 우려 등으로 막판 오름폭이 줄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0.83포인트, 0.19% 올라서 16,452.7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0.05%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0% 하락했고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17만 5천 명이 늘어서 시장이 예상한 14만 9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전월 6.6%에서 6.7%로 높아졌습니다. 혹한으로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미국 증시가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6년째로 이어갈지 가늠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5년 전인 2009년 3월 9일 미국 증시는 바닥을 치고요. 지난 5년간의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을 이어왔습니다. 다우지수는 5년간 151% 올랐는데요. 상승세가 앞으로 16거래일만 더 이어지면 뉴욕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긴 상승 행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242%, S&P 500 지수는 261%나 뛰었습니다. 이 같은 대세 상승 양적 완화 덕분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09년 3월부터 5년간 푼 돈이 무려 3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버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는데 한 해 기업들이 내는 수익의 몇 배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는 날을 보면 미국 시장 현재 16배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이나 과거의 고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 16일께 실시되는 러시아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퍼 16이라면 정말 대단하군요. 우리 증시 삼성전자가 지금 11위 정도죠? 예. 네, 10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요즘 전월세 임대 순진화 대책으로 집 가진 부자들이 시끄러운데 이제 한국에 미국 양쪽에 돈을 은행에 넣어둔 부자들이 이제 곤란해질 거라면서요? 네, 오늘 7월부터 5만 달러 상당의 돈을 한국 계좌에 넣어둔 교포, 즉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명단이 미국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또 한국 국세청도 미국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모든 한국인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납세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팩타란 조약이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이 팩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이 팩타는 그 해외에 5만 달러 이상 계좌가 단 한 개라도 있는 미국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하고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의 법인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계좌를 든 국내인의 명단을 얻기 위해서 오늘 5월에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이 법을 우리가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양국의 부자들이 그 해외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 등 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그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고 금액은 678명 2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 협정인 한칠레 FTA가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당시 예측이나 대책들이 거의 다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죠. 예. 노무현 정부 첫 해였던 2003년에 전국에서는 그 농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해 2월에 정부가 한칠레 FTA에 서명을 하면서 주로 과일 농가들이 칠레 과일 때문에 망한다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당시에 그 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가 폐업을 하면 전액 보상해주는 그 폐업 지원금 제도를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2,400억 원을 썼습니다. 이 같은 한칠레 FTA가 다음 달 1일로 발효 10년을 맞는데요. 그 10년 동안 조사해보니까 국내 포도 농가의 단위 면적당 소득이 10년 만에 2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했던 포도 농가들도 동일 작물 재배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자마자 대부분 다시 포도나무를 다시 심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국산 포도가 잘 팔리고 있어서입니다. 또 당시 복숭아 농가에 가장 많은 폐업 지원금으로 1,8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칠라산 복숭아는 검역 문제 때문에 정작 단 한 개도 수입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숭아 농가로 치면 1,800억 돈을 받고 또 5년 만에 다시 또 복숭아를 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군요. 다시 농사를 하고 짓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제 과장된 피해 때문에 헛돈을 쓴 셈이 됐는데요. 네, 당시 정부도 사실은 정부 통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도 FTA를 체결하면 칠레와의 그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의 차나 가전 등 소비재 수출량보다는 구리 등 원자재 수입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요. 무역 적자폭도 2003년에 5억 4천만 달러로 해서 지난해 22억 달러로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금 중국이나 캐나다 등과 그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예측과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종양제 봉투값이 2015년부터 대폭 인상된다면서요? 서울시가 그 현재 20리터 기준으로 평균 300원대 중반인 종량제 봉투값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500원 중반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서울시가 민간 청소 대행 업체들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자치구 소속의 그 현공미화원들의 월급은 월 평균 430만 원인데 민간업체 그 환경미화원 월급은 24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부터는 시와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그 직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쓰레기 봉투값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사 소속 보잉 777-200여객기가 현지 시간 8일 새벽 2시 반쯤 실종됐습니다. SOS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기름띠가 발견됐습니다만 기체 잔해는 찾지 못해서 추락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예, 문제는 이 여객기에 탑승한 2명이 도난입군을 사용한 것이 밝혀진 데다가 사고 직전까지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서 순항하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봐서 테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호은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원인이 무엇이든 이 사고가 난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이 테러냐 아니면 사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상공 3만 5천 피더 약 1만 670미터를 순항하던 항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요. 도난 여권으로 탑승한 2명 등에 대해서 일부 테러에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테러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탑승객 중에서 중국인이 다수인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최근 중국에서 지금 위구르족에 의한 베이징 차량 폭발 자살 테러 사건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예, 있었죠. 이어서 최근에 이제 쿤밍 테러가 발생했고, 예. 그리고 현재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양해가 지금 개최 중이라는 점에서 소수 민족에 의한 테러와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NG라든가 이런 기체 결함이 있더라도 이 비행기는 활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1만 미터 상공이라면은 무동력으로 20분가량 이렇게 활공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록 엔진 전부가 이렇게 꺼진다 하더라도 이 종짝처럼 다이빙 하듯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상 요청이 이렇게 가능한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기내에서 하이제크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폭발물에 의한 그런 공중 폭파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중 폭발이 아니라 이 활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쿤밍 테러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양회를 염두에 둔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슬람주의,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권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 FBI까지 지금 파견돼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게 보십니까? 어느 쪽 테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일 날 쿤밍 테러가 발생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이제 저지른 테러 행위였는데 이 위구르족이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단체가 봉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알카에다라든가 또는 탈레반이라든가 이런 중동 테러 단체와 이렇게 연계된 조직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알카에다는 중앙 조직을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알카에다 연계 조직은 알카에다의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따르지만 중앙 조직에 지시 없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의한 그런 테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이 테러의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이제 빈라덴이라든가 이런 알카에다의 거물급 지도층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인 연계 조직의 활동 이런 것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제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9.11 테러 이후에 이 공항에서 탑승할 때 절차부터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예, 신분증 검사도 더 철저히 하고 이 칫솔이나 면도기 심지어 손톱깎이 같은 것도 이 공항에서 별도의 봉투에서 탁송하지 않으면 이 탑승 절차를 거부당할 정도인데 지금 조종실을 탑승객이 장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9.11 말씀하시는데, 이제 9.11 이전에는 지금보다 이제 다소 이제 검색이 느슨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이제 각 세계 각국이 항공기, 그리고 이제 공항 보안을 이제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액체 폭탄 위험 방지를 위해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서 액체라든가 젤류 그리고 에어졸이라든가 이런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보안 강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9.11 이후에 이제 테러 대책을 전담한 국토
또 안보부를 설치했습니다. 또 항공보안을 위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쏟아부은 돈이 400억 달러, 무려 4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첨단 검색 장치 등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 2009년도에 그 성탄절 이 여객기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도 그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범인의 이름이 탑승 금지 리스트에 올랐음에도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이제 통과를 했었거든요. 예. 이처럼 이제 고가의 항공 보안 시스템이 무형 지물이 되는 그런 항공 보안의 허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는데 아무리 국가가 테러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엉뚱한 허점은 어디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위조 여건이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정작 탑승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제 검문 검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예. 총기와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더라도 훈련된 인원이라면은 플라스틱 무기라든가 또한 그 물리적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조종실을 점거해서 장악할 수 있고 또 컴포지션이나 또 액체 폭약으로 항공 공동 폭파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사고에 뭐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될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탑승객이 없었는데요. 이 연간 출국자 수가 우리도 이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여행을 할 때 이 테러를 피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국민 해외 여행객이 1,483명이었어요. 예. 최근에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인 사망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또 이 필리핀에서 이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굉장히 이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한국인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또는 국민도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위험 지역에 대한 그 사전 인지라든가 또는 분쟁 지역 정보, 또 항공기 테러에 대한 그런 기본 대체 요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만은 해외 여행이 일반적으로 이제 들뜨기가 쉬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런 정부의 사전 경고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반적인 테러와 달리 이번 사고도 아직까지는 테러를 저질렀다고 자임을 하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어떤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테러를 저질러 놓고도 한참 있다가 이제 이건 우리가 한 짓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테러 즉시 이건 우리 행위라고 이 선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한마디로 이제 주목 그리고 이제 공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한 그런 공격 전략보다는 오히려 공포의 확산의 전략적 목표의 극대화 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포의 조장의 최대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명분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그런 지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또 동기를 분명히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번처럼 무차별 살상을 노리는 경우에는 사전 또 사후 징후도 없는 그런 얼굴 없는 그런 테러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쿤밍 테러도 성명이라든가 또는 발표 없이 용의자가 근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그루족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례였습니다. 예. 한국도 이제 G20 등 국제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테러 경고가 있었는데요. 뭐 올해도 아시안 게임 등 국제 대회를 또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이 항공기 테러뿐 아니라 일반 테러에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북한에 의한 테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행될 수 있는 테러 형태로 뭐 취소원에 대한 그런 화학 생물학 테러라든가 또는 집단 주거 시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의한 테러 이런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이제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것 외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가 다인종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외자 그리고
탈북 세태민의 그 좌절, 또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만에 의한 자생적 배려, 이런 그런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이 없는 좌절, 이것은 이제 바로 테러로 분출될 가능성이 많은 게 하나의 그런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구석으로 이렇게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또 소외와 차별이 없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사회적 분위기, 또 안정만 확보,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자생적 테러까지 걱정을 하시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호은대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저는 책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방선거 상황부터 좀 짚어봅시다. 이제 당분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일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황 의원님. 흔한 얘기로 경천 동지할 일들이 많았죠. 예. 우선 무엇보다 3월 2일 날입니다만은 일요일이 지난 일요일. 예. 보면은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안철수, 그다음에 김한길 신당 창당 발표하고 정몽준 의원 그 서울시장 발표하고 또 그 지난주에 보면은 이 두 당이 합치면서 합치는 과정에 또 파열음이 조금 있었죠. 물론 윤여준 의장으로 예. 대변되는 이른바 그자.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쭉 한번 예.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자 논란이 있었고 또 예. 보니까 남경필 의원 그동안 보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하시던 분 방향선회에서 출마했고 예. 또 인천에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퇴임하고 출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학재 그동안 준비했던 이학재 의원 사퇴하고 숨가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예, 만약에 인천시장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이 장관에서 백수가 되는데. 아니죠. 의원이죠. 아, 그렇군요. 아니죠. 아니, 의원도 사표를 써야 되죠. 맞죠. 의원 예. 낙선을 하게 되면 백수네요. 예, 백수가 되는 거죠. 예, 박성근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백수까지 얘기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게. 정치인은 백수될 각오를 해야죠. 승부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의 큰 변화가 일단은 이제 야권에서 예. 신당 창당 문제가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이제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내부에 다소 좀 좌충우돌했던 측면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있고 또 출마자들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또 김성건 교육감도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죠. 유정복 전 장관은 출마했는데 이학재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다가 이제 접었어. 뭐 저는 이런 아름답다고 봅니다.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뭐 형님한테 또는 그 같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아주 측근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모습. 뭐 이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판사가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출마하면서 좀 대결 구도가 좀 더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또 백수론을 펴는가 하면 사실 이게 국회의원들 혹은 뭐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그만두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생계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만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사실 선거 자금이라는 것이 또 막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갈고 닦아서 성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난 좀 부패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 짧게 그냥 코멘트 한마디 할게요. 그냥 예, 한 말씀 하세요. 이게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출판 기념회가 있죠. 이상입니다. 웃음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예, 저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아까 그 나온 얘기 윤여준 의장이 이 경향신문에 이제 보도된 대로 이해하면 기자들 몇 명 앞에서 이 뭐 본인은 나중에 농담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 안철수 의원을 두고 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연기가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 반대 철로다. 아카데미상 줘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대단한 실망 끝에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곧장 이제 안 의원하고 뭐 통화를 했는지 두 사람이 그걸 또 무마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주연이 아니라 아카데미 저 각본상감입니다. 누가? 아니 한 폭의 드라마가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니까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기자들 몇 명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야기 요즘 그거예요. 아니 안철수 이자가 얼마나 연기가 뛰어났으면 내 앞에서는 절대 끝까지 가겠다. 연대 없다. 얘기해놓고 뒤에서 김한길 쪽하고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 뭐 그거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나서는 그날 낮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죠. 아주 과장된 것이다. 그쪽에 알아봐라. 이미 그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토요일 오후입니다만은 오후쯤 되니까 드디어 나왔던 그 얘기가 농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 예. 농담이었다. 원래 내가 농담 잘하지 않느냐. 저는 그 농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가 생각이 났어요. 이석기 의원 그 사태 났을 때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랬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마지막에 코너로 몰리니까 마지막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농담이었다. 예, 농담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농담이 갑자기 대잡이라고 그러죠. 예. 이정희 대표가 코너도 몰리다가 다시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농담으로 치부하는 것과 이번에 윤여준 의장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이미 뒤에서 다 무마하는 가운데 막판에 가서 농담이었다 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 자체가 진짜 아카데미 뭐 각본상감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예. 꼭 그걸 그렇게 보십니까? 예, 심각하게 봤어요. 박상영 박사님. 왜냐하면 이게 새 정치를 지향하는 자꾸 안철수이기 그걸- 때문에 그래요. 예, 박성윤 박사님. 윤여준 의장은 선하죠, 사실. 예. 안철수 의원이 큰 결단을 내리면서 공동위원장단의 의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결단하는 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윤여준 의장이라도 기분 나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그래서 윤여준 의장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그렇게 새 정치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청당에 대한 일정을 그래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신이 볼 때 며칠 전부터 나한테 거짓말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 알아보겠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아카데미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뭐가 좀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여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커지니까 뭐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윤여준 의장이 상당히 같이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장한테는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네. 안철수 위원장 입에 누가 이렇게 나이 어르신 분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가지고 쓴소리하면서 뭐 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이따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일종의 충돌 부분을 안철수 위원장이 얼마만큼 수용할까?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네. 뭐 이것을 아주 우리가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저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가 뭐 제자가 이러면 그건 대단한 비하에 원래 속하거든요. 놈자자죠. 예, 뭐 놈자자, 그럼 학자도 놈자자.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 기자하면 그럼 예. 그래서 또 노임입니까? 예.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자 근데- 기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자할 때는 근데 높인 이자가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예, 이자라고도 얘기할 때 이제 보면 선비들이 이자할 예, 때는 과거에 우리 검찰 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말 좀 쓰지 말자. 그게 이제 한 20년 전입니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높인 말은 아니지만 예, 비하하는 그래서 얘기는 예, 좀 조심해야 될 말을 쓸 정도로 화가 대단히 났던 그런 것 것은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선 그 박물이 박상병 박사가 짚으신 얘기인데 네. 공당이라면 네. 공당에서 당을 합당하고 통합하고 당을 없애고 민주당이 사실 당 없애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소수의 사람 아니면 당대표 혼자서 결정을 한다. 예컨대 안철수 정당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마치 안철수 사당처럼 안철수 의원 혼자서 결정을 했다.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1215년 마그나 카타 이후에 쭉 형성되어 온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걸 나는 깬 것 아니냐. 마그나 카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듀 프로세스를 얘기하면 항상 마그나 카타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때 그렇지 갑자기 않습니까? 또 영국에 한 800년 전으로 가니까 좀 그런 거 그렇죠. 같고.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그러니까. 오래 근데 보면 이제 최소한 그 기본적인 걸 깼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피와 땀과 눈물로서 지켜오고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예, 적정 절차라고 그러죠. 그 그걸. 절차적 예.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인데 뭐 그런 면에서 저 보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보면 굉장히 미숙했거나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CEO 리더십이 아직 너무 머리를 갖다 사로잡고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와 같은 어쨌든 당은 아니지만 창준이까지는 발기인대 했잖아요. 창준이를. 그런 상태면 사실 준정당이고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그 기구들을 갖추었고 공동의장이 있었고 공동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거기서 논의는 했었어야죠. 근데 그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것은 뭐 곽수종, 박경철 등 그동안 뭐 숨은 실세, 숨은 측근 이런 사람들 나오고 이야기 나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뭐 짬짬이 이야기 조용조용하게 하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큰 결단을 본인은 큰 결단이죠. 큰 결단했다면 그건 처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른바 새정치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일정 부분 머리를 숙여야 될 겁니다. 예, 박상민 박사님 다른 의견이시죠? 안철수 위원장이 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전략적인,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당과 당을 통합하는 아주 전격적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당원이라든지 내부의 그 어떤 당 공조직은 몰라도 최소한 공동의장단까지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건 안철수의 상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식이고 그것도 정말 어려웠다. 너무 급격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윤여준 의장한테만큼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절차적인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뭐 하고 있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들어서 미국의 51번째, 51번째 주로 만들어버리겠다. 예? 혼자서 결단을 했다. 이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것도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극단적인 다르죠. 비유를 하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 아니, 그거는 조금 지나치는 것 아니죠. 같고. 공당이라는 것은요.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이념과 정책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한 사람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만 명의 것이고 수십만 명의 것이거든요. 그걸 혼자서 결단을 내렸다. 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당은 아니었죠. 예, 오늘 자주한 사회자가 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예. 아까 그거는 대통령이 쉬운 한 번째 줄 수가 없는 게 마시겠습니다만 그거는 헌법에 보면 그와 같이 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니 민주당도 당은 당규가 있습니다. 당대표가 마음대로 민주당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 민주당 근데- 얘기 아니잖아. 이건 지금 안철수. 안철수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당원 당규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니, 민주당도요. 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
결정할 때의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결정 안 하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고 예. 또 당원들의 소호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을 뭐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초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전 변호사님 조금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 아니 뭐든지 1인이 그 진단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아니, 그걸 바로 그렇죠. 그건 독재예요. 그러니까 앞서 예. 우리 뭐 박상민 목사나 전화 보면 이야기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런 모습은 정말 반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든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5대5 약속이 지켜지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예, 예컨대 당을 만들고 당의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9명이 한다고 그래요. 그럼 5대5가 되겠죠. 그런데 광역단체장 공천이 5대5로 이루어질까요? 에이,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될 거고 아마 보면은 예. 거기서 일정 부분 이제 안철수 쪽에서 어떤 뭐 배려를 요구하겠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사람 그것도 보면 뭐 사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요즘 박지원 의원이 한 그 잔인하다는 표현이 유행입니다만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합당한 다음에 만약 경선하면은 이런 민주당 쪽 후보들이 거의 다 압승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 쪽에서는 그 5대5 그렇다고 딱 기계적으로 5대5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가운데 뭔가 거기서 절충점 5대5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후보 선출 방식을 택하겠죠. 예, 박성훈 야, 저도 그리고 5대5가 10명 가운데에서 절대로 한 군데서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기계적으로 5대5가 아니라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책임으로 앞으로 새 정당을 운영해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일종의 마그나 크리테 대헌장 같은 그런 얘기죠.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조금 더 유리하면 안철수 쪽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유리하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지방선거 때 부분적으로 호남 같은 경우는 충돌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딱 5대5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관심 가는 것이 이제 당의 정체성, 정강 정책 부분인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사실이죠. 그런데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어요. 네. 예, 합리적 보수와 예, 성찰적 진보를 다 아우른다 네. 이러는데 앞으로 새 신당이 정체성이 어느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우선 6.4 지방선거 전까지는요. 예. 구체적으로 당원 단규, 다음에 강령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역대 과거 1990년 3당 합당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마지막 1월 22일 날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합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당대회는 5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강령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 기본적 강령만. 양쪽이 예. 충돌 없는 양쪽에서 공통 분모만 딱 끄집어내서 이만 기본 골격만 딱 세워놓고 6.4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벽돌을 쌓고 장식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6.4 지방선거까지 양측에서 이른바 그런 어떤 뭐 정체성 문제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여준 선생이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6.4 지방선거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예. 박성인 박사님? 네, 황 의원님의 그 내부에 있던 얘기 어떻게 잘하십니까? 저요? 네. 얘는 깜짝 놀랐어요. 1990년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양당이 예. 아주 세부적인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못합니다. 그걸 하는 거면 바보죠. 지금 이를테면 다음에 총선할 때 국정의 기준 룰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한 달 안에 전당대회도 전당대회 합당도를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강령, 기본적인 정책은 공유를 할 겁니다. 제가요, 이 열린우리당이 마쳤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마지막 때를 지켜봤는데요. 이 불과 석 달 안에 16번이나 당을 만들었다 깼다가 합당을 했다가 통합을 했다가 또 깨고 합니다. 예, 그때마다 정강정책 만들고 강령 만들고 전당대회 다 했어요.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강령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당초에 같이 있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같이 있었던 정당이 쪼개지면서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은 정강정책입니다. 그죠? 예. 그 열린우리당 나갈 때도 민주당 정강정책 그대로 가지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니까 이것에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제3지대 정당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의원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마무리해가지고 창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이해가기도 걸려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에 주춧돌 쌓고 기둥만 쌓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보더라도 뭐 기본적인 강령 예. 이 정도만 가지고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또 하나 코너에 몰린 사건이 있었죠. 이 임종훈 민원비서관. 이 사람이 수원정 선거구에
전에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주 면접을 받더군요. 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을 이 청와대 비서관 자격으로 아주 면접을 받던데 그래서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서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따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황 의원님? 호가 호의죠. 바로. 그것이 정몽준 의원이 예. 있죠. 한 두어 달 전, 한 3주 전에 그 당시 최기만 원내대표에게 호가 호의하는 얘기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른바 뭐 문고리 권력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 호가 호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대통령이 그러면 수원 영통에 무슨 시장을 갖다가 시의원을 갖다가 그러면 뭐 면접을 봐라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자기가 내 2016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힘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뭔가 자기 세를 굳히려고 들었던 거예요. 있을 수는 없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누가 이런 얘기하더군요. 해임이 아니라 파면하라. 맞는 얘기입니다. 파면해야 옳다는 의견이 해임이 아니라 예. 파면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예. 박성원 박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얘기할 때 뭐 유지나 또는 폐지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번에는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느냐.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의 현역의 기득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이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말로는 무슨 뭐 상향식 공천 민주합니다만은 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상향식 공천하면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청와대 인사까지 나서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공천을 지금 합니다. 이러고도 지금 이것이 여기 한 군데뿐일까? 제가 오늘도 지방에 갑니다만은 현역에 내려가면 그 국회의원 주변에 기초의원들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박성근 박사님 좀 그 흥분을 아니 그래서 좀 왜 이걸 우리 정치를 왜 일부 전진할 수 있는 예. 것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호텔에 시키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저도 오늘 아까 그 새누리당 대변인과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민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구의회 의원들 이름도 모르는데 그 후보 경선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상향식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앞서 저 예. 우리 박 박사님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한 얘기 상향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윗분의 뜻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분위기를 좀 분위기 이상했습니다. 예. 윗분의 윗상자에다가 의향할 때 향자. 의향할 때 향자를. 그러니까 우리 지향한다는 향자가 예. 상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 상향이라는 것은 윗분의 뜻. 그러니까 윗상자에다가 의향할 때 향자에서 윗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상향식이다. 그런 식으로 참 이런 식이 나오니까 앞서 우리 박 박사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요. 지방의원에 나셨을 분들 정말 우리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어부지리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읍참마속에 막 우리가 정당 공천한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두 분과 뜻이 기본적으로 다른 게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저는 이 선거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좀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니까 그건 잠시 후에. 그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고, 그 점은 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주일이 베스트다. 예, 황토순 의원님. 상향식에도 깜짝 놓쳤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 어제죠. 이거는요. 김한길 대표하고 뭐 기자회견 하면서 예. 원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한다 그랬다가 안철수 의원 쪽에 강한 문제제기, 안철수 의원의 강한 문제제기를 간첩 조작이 아니라 증거 조작으로 바꾸는.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감 있는 시각을 보인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박성현 박사님.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또 김한길 대표 같이 양쪽을 다 꼽았습니다. 뭐냐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의료 파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 있는 목소리라든지 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밝혀달라. 정말 박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새정치 얘기할 때는 금방 국무회의를 통해서 새정치를 얘기를 하더니 지금 바로 대통령 직속에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사과문을 낼 때까지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침묵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건 소통하는 대통령 자세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그런 소리를 직접 냈다는 것 자체는 야당 대표로서는 잘한 것이다. 그래서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이주일이 워스다. 황토순 의원님. 저는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예. 이유는요?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일단 사과 성명을 냈더군요. 예. 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물쩍하게 사과 성명 내고 말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이 무능하거나 국가정보원이 흉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보면 남재준 원장은 책임져야 되고 이럴 때는 대통령 이른바 임명권자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최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짐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예. 이게 네, 저는 앞서 얘기했던 임종훈 이제 전이죠. 예. 청와대 민원비서관. 때가 어떨 때인지도 모르고 지역구에 자신의 지역구에 지방의원 공천 심사하다가 이번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파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는 워스트 임종훈 전 비서관을 꼽았습니다. 우리 저 전 변호사님은 베스트 워스트 어떻게 뽑으셨어요? 예, 베스트는 없습니다. 예, 눈을 씻고 봐도 없었고 워스트는 예. 두 분과는 정반대입니다. 김한길 참 제 오랜 친구입니다만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왜요? 예, 해서는 안 될 비민주적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앞으로 20년 뒤에 지켜보십시오. 저는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저하고는 의견이 너무 다르군요. 예, 오늘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정치 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독거 노인이라고 한다. 전체 노인들 중에 20%가 독거 노인입니다. 2000년에 54만 명에서 작년 1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식과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독거 노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독거 노인은 200만 명이나 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자녀와 주 1회 이상 전화통화라도 하는 분들은 불과 3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연이 끊어진 독거 노인들은 10만 명 정도로 추측되는데요. 대부분 아주 가난해서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합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불과 2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만 명 정도는 폐지라도 주어서 연명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가난해졌는지는 우리 따지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갑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늙어서 자식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